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비롯한 모든 권리에 대한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국 30곳 이상의 점포 폐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일부 매장이 폐점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대안과 과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지성구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재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전, 세종, 충청지역본부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이광진 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장 폐점, 자산 매각, 대량 해고 등 현실화되면 협력업체까지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게 되고 좀 없어졌을 때도 힘들었는데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상권이 다 죽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요새 잠이 안 와요. 제가 저희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이 대형 마트의 어떤 존폐 위기가 이 지역 사회에도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3월에 홈플러스가 국내 2위의 어떤 대형 마트네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일단 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 뭐 대형마트 한 곳의 어떤 그런 위기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장을 팔고서 다시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뭐 부동산 임대업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 이제 특정 기업인데요. 홈플러스가 이제 만약에 사라지거나 어떤 다른 경영상의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따른 지역 상권, 거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노동자, 그다음에 업주, 점주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재현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거기 근무하시죠? 네, 홈플러스 천안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느끼시는 체감 상황이 더 절실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계약 해지 통보 사실 이제 잘못하면 폐점될 지금 대상 점포가 36개인데 이 중에 저희 이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 6개 매장이 또 돼 있고요. 특히 천안 지역에 2개의 매장이 홈플러스가 있는데 2개 다 포함이 되는 바람에 아주 고용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이제 불안한 상황이 이제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고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돼야 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해고 통보가 오면 해고가 되면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폐점이 되면 일단 회사는 뭐 임금 매장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입장이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현실은 임금 매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자연 감원,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될 걸로 직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 이광진 기획위원장님께는
이 시민사회에서 일단 활동을 하시니까 이 어떤 유통 구조, 대형 마트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 한 2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상황을? 글쎄요, 20여 년 전에는 이 대형마트들이 좀 네. 무분별하게 너무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해서 반대 활동들을 좀 했던 네. 입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이런 그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해서 영업들을 그동안 하다가 그러죠. 또 철수하게 되니까 철수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반대하는 또 입장을 또 표시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착잡한 그런 좀 심정입니다. 네. 홈플러스가 점포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이제 했고요. 뭐 이건 지역사회에 당연히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가 느끼는 어떤 충격이랄까요. 네. 이것들은 상상외로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기존의 대형마트들이 뭐 단순히 자기들 물건만 파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물건도 팔지만은 여러 가지 또 예. 생활 중심의 그렇죠. 역할들도 예. 했었고 또 이것을 통한 어떤 직계 효과가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지가 된다면은 뭐 고용 문제도 그렇고 주변 상권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분들은 생활과 관련한 그렇죠. 밀접한 문제들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파장은 예상외로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획위원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홈플러스나 이제 다른 어떤 대형 마트들이 들어올 때는 이게 들어오면 지역사회의 어떤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와 논란이 이제 벌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 그 우리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 근본적인 원인이랄까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뭐 아시다시피 2015년에 MBK 파트너스가 영국계 기업이었던 테스코로부터 예. 회사를 인수했고요. 인수 당시에 벌써 그 7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그 60%를 예. 차입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수익을 통해서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출 상환과 투자자 배당으로 홈플러스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이 대부분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차하는 방식,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매년 4천억 원 이상의 임차료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결국 핵심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2018년 뭐 온라인으로도 진출했지만 뒤늦었습니다. 예. 디지털 전환도 좀 늦었고요. 이것은 결국 홈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유통업계 전반의 문제고 그렇죠.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회생안 자체가 쉽게 그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김병주 회장의 그 출국 금지라든가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 뭐 임차 점포 폐쇄, 그리고 납품업체 이탈, 고객 감소, 노동자의 그 대량 해고 위기까지 아주 구조적이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게 어떤 한 가지 원인이나 이런 단순한 원인 때문에 촉발된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보시는 어떤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또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거의 뭐 교수님하고 비슷한데요. 예. 일단은 단순히 홈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어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그 직면한 위기의 어떤 한 단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좀 그 이커머스 플랫폼이 확장이 되어 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그 유통 환경의 변화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금리, 예. 그다음에 고물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처분 소득은 실제 가처분 소득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비필수재 중심부터 이제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부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사모펀드 인수 위에 발생한 어떤 대규모 차입금.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높은 그 이자 부담 이것들이 결국은 경영을 악화시키지 않았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은 뭐 아무래도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새롭게 지역에 진출하는 업체들에 비해서 점포가 좀 노후화되는 이런 면도 있었고요. 눈여겨볼 부분은 사모펀드 인수 이전부터도 그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은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하던 시점이 우리 사회 보면 부동산의 어떤 호황 시점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좀 취해오지 않았냐. 결국 이것들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기획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학문적인 접근, 그다음에 이광진 기획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진짜 실물 경제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재현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나름대로 원인도 분석을 더 실질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왜 그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우리가 겪어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같은 부모분들하고. 네. 예.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MBK가 인수만 안 했어도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상대적으로 유통업이 뭐 그 소비 패턴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어렵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마트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네.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해 가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 경영, 네. 성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MBK는 당연히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에만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은 차입 매수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이 채권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결산 회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노동조합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게 이제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네. 채권을 이제 마련하다 보니까 이 회계 장부에는 MBK 쪽으로 넘어가는 자금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홈플러스 자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팔아서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예. 홈플러스 회계만 남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MBK는 우리는 이득 본 게 없다. 홈플러스 인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통해 채권을 마련함으로써 이 피인수 기업이 건실했던 기업이 예. 완전 이제 거덜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교묘하게 이런 배당이 넘어가는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네. 교묘하게 이걸 피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원인까지 한번 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나온 이제 얘기가 이제 사모펀드 얘기예요.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그 투자자의 이제 경영 방식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성구 교수님께서는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자산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를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뭐 사모펀드가 그 기업을 인수한 후에 대략 그 3 내지 5년 아주 단기간이죠. 네.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해서 다시 매각하는 전략을 보통 취하게 됩니다. 이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차입 매수 방식이 일반화됐고요. MBK도 뭐 지난 10년간 뭐 이 거래 수수료나 보수 수익권으로 상당액을 네. 수익을 챙겼다고 알려져 네. 있는데 뭐 3년 연속 적자, 작년 부채 비율이 뭐 3,200%라는 어마어마한 부채 비율 때문에 기업 회생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죠. 기업이 인수할 때 핵심 자산 매각 같은 건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통업의 본질이 과연 이게 부동산에 치중해서 임대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본업의 경쟁력이 예. 추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쪽에서는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교수님께서의 어떤 사모펀드 이제 좀 교수님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이 먹튀 논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익을 얻고
그냥 한 3년, 5년 단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사모펀드 경영의 그늘이랄까요? 유통이냐 부동산이냐 뭐 이런 어떤 시각에서 예, 사실 보셨을 때. 그 홈플러스의 이번 사태는 이전부터 좀 예견됐던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던 시점에 사실 큰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네. 뭐냐면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 2,400만 건을 230억 원 받고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라. 네. 이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 이것은 국내 유통업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에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단순히 개별 사모펀드의 어떤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유통업체들 대부분이 대형 점포를 단기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그렇죠. 또 고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통한 것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죠. 결국 유통업이 아닌 자산 가치의 증대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품질 및 서비스의 질이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데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다.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제나 그렇죠. 감독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번 홈플러스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위험 신호나 경고 신호가 있었고 그게 이제 현재 나타나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그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위험 신호를 받아서 뭐 규제라든지 관리 감독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우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직접 일하는 일터에 대한 얘기가 좋은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게 참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진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한 뭐 현장에서의 체감이랄까요? 뭐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도 말씀해 주셔서 좋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드린 이제 뭐 부동산을 보고 왔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가장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게 그 홈플러스 안산점을 이제 네.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예. 매각하고 아. 하는 걸 보면서 가장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 안산점은 예. 홈플러스에서 전국 매출 2위 매장이었습니다. 아, 그런 매장까지. 네네. 예. 그리고 뭐 다음 예로는 이제 부산의 가야점, 부산의 매출 1위 매장. 그러니까 이런 매장들을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매각하는 것을 보고 가장 피부로 느꼈고, 당연히 그 매장들이 폐점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사실상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이득이나 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MBK 김병조 회장이 가장 이득 본 부분은 홈플러스 M&A를 2015년 당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M&A를 성사시키면서 얻었던 명성, 이로 인한 부의 축적이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그 펀드가 3호 펀드였거든요. 예. 근데 4호 펀드, 5호 펀드, 6호 펀드 어마어마한 이 투자금을 네. 모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5년 당시에 포브스지에서 김병조 회장의 재산을 발표했는데 8천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작년에 발표했는데 14조 원이라고 발표했단 예. 말입니다. 10년 사이에 자신의 재산은 이렇게 완전히 많이 늘었는데 홈플러스는 거들났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사모펀드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각 대금을 늘려서 또 이득을 얻고 하지만 특히 MBK 그리고 김병조 회장은 이 명성을 이용해서 커다란 부를 쌓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기업의 가치나 이걸 어떤 개인의 어떤 단일 기업의 어떤
부의 축제 수단으로 좀 이용하지 않았냐는 이런 좀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요, 본부장님 계속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부동산으로 매각이 되고 이제 그러면 고용 붕괴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구하는 바나 바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직원들은 현재 상태, 그러니까 폐점 없는 계약 해지 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 매장의 계약 해지도 문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자산 매장의 매각도 네. 이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의 유성점 뭐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을 신청했다까지가 네. 지금 알려진 바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내재해 있고 그래서 임대 계약 해지나 또는 자산 매장의 매각이나 이런 것들 없이 이 상태 그대로 온전한 회생 절차에 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기업 회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MBK가 인수 당시에 약속했던 1조 원 투자 이걸 이행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MBK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해서라도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홈플러스가 온전하게 회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태가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오겠지만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직원들의 고용이나 그리고 여타 입점 우리 점주님들 그리고 지역 상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컨트롤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본부장께서 현장의 어떤 절절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 지성구 교수님께는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홈플러스 그쪽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중장년 여성 뭐 가서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안내해 주시고 물품을 판매하시고 이러시잖아요. 노동구조의 현실상 매장 철수로 인한 타격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갈 텐데 이 노동자 대량 하구가 예상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현재 그 126개 매장에서 36개 매장 폐점 추진 중이고요. 네. 이런 폐점으로 인해 실업자가 약 33만 명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네. 전체 직원 중에 여성이 뭐 63.7%에 그렇죠. 해당되고 이들이 해고된다라고 하면 당장 재취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홈플러스는 특히 한 직원이 AST까지 모든 업무를 떠안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고요. 급여도 굉장히 낮은 수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데요. 재취업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일정 수준 규모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상일 경우에 비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홈플러스가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아마 인정받기 어려워서 더 힘들어질 상황이 예상됩니다. 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께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눠주신 부분들이 이 사회의 약자지 않습니까? 이 시민사회에서는 더 신경이 이제 쓰이시는 부분인데 이 노동자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 뭐 재취업 가능성 이제 낮다고 이제 하셨는데 안전망이랄까요?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상황을 볼 때 대량 해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근데 문제는 이 직접 고용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나 네, 그렇죠. 입점업체들 이것들 연쇄 이제 네, 부도가 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또 대량 실직자들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요. 이거죠. 뭐 일부에서 전환 배치가 마치 해답인 양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 대체할 수 있는 점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전환 배치된 노동자들도 기존에도 있어요. 보면은 이미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새로 신규 인력들이 또 수급이 안 돼요.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재취업도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업계 전반적인 어떤 위축 상황이 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싶어도
이게 단순한 어떤 경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렵다. 또 자발적인 퇴직, 희망퇴직이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노조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나 시민사회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좀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홈플러스 얘기를 나누면서 이 근로자, 우리 노동자 거기 계신 입점업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단순히 대형마트 한 곳의 어떤 존폐 위기 이게 아니고 그곳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주변 상권, 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 이제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게 홈플러스나 대형마트가 생길 때는 또 지역 상권 우려를 했는데 이런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그거에 맞게 또 지역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또 다른 어떤 파생적으로 생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지역의 대형마트가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뭐 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폐점한다. 그러면 반경 그 2km 이내에 매출액이 평균 5.3% 네.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골목 상권에도 뭐 7.5% 정도 판매 건수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대표 거점 시설, 흔히 앵커 시설이라고 하죠. 앵커 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폐점 시 당연히 유동인구 감소가 예측되고요. 고용 인원도 감소되고 지역 경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후생이 감소하는 뭐 특히 대체 점포가 없는 지역은 식품의 사막화라는 식품 공급의 애로까지 아마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는 참 이런 걸 여쭈뵙기도 참 죄송스러운데 지금 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무슨 지역 경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뭐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의 가치 상생이잖아요. 요즘엔 지역 상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노동자 측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내가 근무하던 일터가 사라진다 그러면 다른 여러 곳에도 미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다 매장 근처에 사시고 다 지역 주문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만 이제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게 네. 그만두시게 되면 당연히 뭐 이 폐점으로 인한 뭐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분들의 이제 수입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상권에 영향을 네. 미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재취업 말씀하셨는데 뭐 지자체 차원이나 정부 차원의 어떤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 매장에서 그러니까 협력사인 농심 네. 직원을 이제 채용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네. 근데 만 45세 이하. 네. 또 그런 또 그렇죠. 제한 요건이 네네네. 있겠네요. 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제 5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사실상 이 폐점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많은 점포가 폐점되면 사실상 모두 실직사태가 아, 된다고 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걱정이 좀 크실 텐데 우리 이광진 기획위원장님께서는 더 이런 부분 그 어떤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는 자체적인 집계 효과도 있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네. 주변 상권이 새롭게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새롭게 형성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쳐서 이쪽도 좀 자연스럽게 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 이 나름대로의 선순환 선순환 구조를 구조가 가지고 됐죠.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집계 효과가 없어지니까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므로써 그 주변 상권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 수 있다.
뭐냐면은 생활 기반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물건도 구입했지만 여기서 뭐 물건 구입뿐만이 아니고 여기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렇죠. 이것들이 사라지고 또 일부는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물건 구입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대량 실직이 나오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문제들이 또 새롭게 형성되고 이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철수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또 어떤 현재 상황, 원인, 그리고 파생될 수 있는 논란, 문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죠. 뭐 기업이 됐든 뭐 민간이 됐든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떤 해결 방안이랄까요? 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좀 있을까요? 좀 방안이?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현행 그 제도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그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그 의무휴업일 뭐 이런 것들 정도였는데 뭐 영업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준다든가 뭐 경영 부담을 줄여 준다든가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또 노조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뭐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서 투자 지원 조례를 또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든가.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정부가 뭐 재정적 한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재정 투입이 상당히 요구되는데, 뭐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서 어떤 지역 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런 활성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다양한 용자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지역 상권 육성이라든가 뭐 지역 상권 활성화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홈플러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당장 적용하기가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무턱대고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 기업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파생적인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이랄까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바 그게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강조해 주셔도 좋고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줘.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방 정부 그러니까 해당 그 계약 해지 통보가 네. 된 점포가 속해 있는 지방 정부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세요. 네.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여당이 됐는데 네. 이제 선거 이전에 야당 모두가 원내든 원외든 야당 모두가 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권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네. 홈플러스 그 MBK 인수 당시에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장실에 면담도 갔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직원들 네. 입장에서는. 다만 이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고심이 있으시겠지만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네. 대책은 MBK가 김병조 회장이 직접 투자하는 네.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그렇죠. 그리고 협력업체, 입점업체, 뭐 오늘 말씀 나눈 주변 상권들까지가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좀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돼서 네. 정부도 참여하고 사측도
그리고 노동자 측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이렇게 해서 대화 기구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해서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고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노동을 제공을 하시고 이게 가장 좋은데 그게 참 쉽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시민사회에서는 그 다른 대응 방안,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거 요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너가 사제를 출연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보니까 충분히 여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폐점 시에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폐업에 따라서 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이 제시돼야 되고 그렇죠. 그 방안들이 실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역 상권에 대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상생 협력 방안 이것들도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폐점 부지를 보면 대부분 단순한 부동산 개발로 이어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지자체 등이 나서 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 특화 상생 공간 아니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 지원 공간 이런 거로도 일부 좀 활용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가 입점하거나 폐점하거나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영향 분석을 하자. 네.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승계나 어떤 전환을 위한 법적인 근거들이 마련돼야 된다. 법률 개정이 이제는 필요하다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입점과 영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어떤 상생 기금을 네. 계속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런 기금을 통해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역 상권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어떤 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주변의 어떤 지자체나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이제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떤 지방정부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한테 좀 이런 어떤 실질적인 좀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 직원들이 봤을 때 느끼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피치 못하게 지금 이제 매 직장인 홈플러스가 폐점하게 된다면 이 본인이 더 이상 노동을 그러니까 근로를 그렇죠.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네. 이 고용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네. 이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이런 사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진짜 물음표지만 그렇죠. 적어도 이제 저희 홈플러스 다니는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공공 부분의 어떤 일자리들 네. 그런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절절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런 것도 참 그 연속성이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제 공공 부분의 어떤 일자리도 단기적인 차원도 좀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 없이 일자리를 계속 영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중앙 정부나 그 지방 정부가 홈플러스를 바라보는 대응 방식의 어떤 뭐 좀 문제랄까요? 좀 조언이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해 네.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사모펀드를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법적, 제도적 정비,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의 그 400% 채무 비율 규제가 사모펀드 자산에만 적용할 것이냐, 예. 인수기업에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인가. 당장은 뭐 아시다시피 MBK 파트너스가 이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각종 그 어떤 정부 감독기관들의 긴급 조치라든가, 뭐 국회에서는 또 청문회까지 개최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빨리 밝혀져야 일단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실히 밝혀질 것 같고요.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입점 시에는 규제가 있는데 폐점 시에는 지금 별다른 규제가 그런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점에 따른 파급 효과를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규제죠. 이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유통업계 자체도 어떤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금까지 동반 성장해 왔었는데요. 뭐 이익을 같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마트가 뭐 대표적으로 좀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홈플러스가 상대적으로 그 부분도 좀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광진 위원장님,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방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법적 어떤 근간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고용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뭐냐면은 고용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용 유지 노력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같이 노력하고. 그래서 그 평가된 것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 될 때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인센티브를 더해줄 거냐 아니면 안 해줄 거냐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상생 지원 조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좀 확대해서 네. 지역 상권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현행 제도와 법상에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대응하기 위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도 그렇고 우리 노동자들도 그렇고 어떤 생존의 문제, 생존권 보장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번 차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유통 거점의 붕괴가 단순한 기업 하나의 어떤 존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유통 환경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 경제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홈플러스 사태가 제2, 제3의 이런 사태로 번지지 않기 위한 어떤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랄까요?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 교수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유통업체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어떤 재량적 활동이 아닌 것 같고요. 필수적 요소고 특히 요즘 사회적 목소리가 ESG 활동, 기업의 사회적 많이 책임을 얘기하죠. 많이 강조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이러한 부분이 좀 개정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역 상생 강화, 이 부분도 유통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폐점되고 나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그 지역 상권이 거의 몰락 위기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어떻게 하면 폐점된 지역, 예를 들어 뭐 생활 밀착형 거점 유통 모델을 만든다든가, 편의점 중심의 생활 플랫폼 모델을 만든다든가, 지역 특화형 복합 유통공간 모델을 만든다든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두 분 말씀 잘 하셨다시피 해고된 노동자들 재취업이라든가 고용 문제 이것도 지자체가 같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입점업체 그리고 뭐 납품업체 문제 이것도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어떤 내 지금 현재 일터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좋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뭐 향후 뭐 대한민국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대형마트라든지 이 유통업이 뭐 이 사회 전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 활동의 변화로 모두가 다 이게 이제 없어질
없어지게 될 경우는 우리 두 분 교수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대비해야 된다. 다만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마트는 멀쩡한데 홈플러스만 왜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죠.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입 매수는 정말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멀쩡하던 홈플러스를 이 지경까지 만든 MBK인데 MBK가 교묘하게 차입 매수로.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합법이라는 게 저는 2015년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차입 매수나 뭐 여러 가지 이 사모펀드, 투기자본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지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진 기획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유통 거점 붕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 핵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업과 지방 정부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온 네. 것 같고요. 시민사회도 좀 역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네. 그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그 한 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시민들한테 좀 원하고 싶은 것은 소비행동 패턴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네. 그래서 대형마트도 이용하지만은 네.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좀 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네. 지역 경제가 그래서 원활하게 작동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혹시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행된다면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 개발 어떤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공간이 있다면은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유통 거점의 붕괴는 단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기반의 변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 구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